내가 가장 공들이고 가장 기성수법에서 탈피한 부분은 서창조였다. 나의 이 부분의 억양은 전혀 새로운 것으로 대사에 따라 진행된다. 이런 놀라운 혁신을 과감히 통과시킬 리는 없었다. 이것은 사람들의 범속한 귀에 거슬릴 염려가 있었다. 나는 프랑케이유와 질리오트가 다른 서창조를 만드는 것에 동의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상연 날짜가 정해졌을 때 나는 마지막 연습만이라도 보러 퐁텐드블로로 가자는 권고를 받았다. 나는 펠량과 그림, 그리고 아마 레날 신부였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궁정마차로 그곳으로 갔다. 마지막 연습은 그런대로 괜찮았다. 나는 예상 외로 만족했다. 오케스트라는 오페라 극장과 궁중음악부의 혼성으로서 대규모였다. 줄리오트가 꼴랭, 펠량이 꼴레트, 기빌리에는 점장이의 역, 코러스는 오페라 극장의 멤버들이었다. 나는 잠자코 보고만 있었다. 총지휘는 질리오트가 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하는 일에 간섭하고 싶지 않았다. 로마 사람처럼 버티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 한가운데서 국민 학생처럼 수줍어하고 있었다. 그 다음날 상연일에 나는 그랑 꼬먼 카페로 아침을 먹으러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어젯밤의 총연습의 이야기와 입장하기 힘들었던 이야기가 나왔다. 같이 있던 한 장교가 자기는 문제없이 입장했다면서 그날 밤의 모습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작자의 옷차림을 말하고 그 사나이가 무엇을 했다느니 무엇을 말했다느니 하고 보고를 했다. 이 무던히 긴 이야기를 듣고 놀란 것은 아주 확신이 있는 듯한 솔직한 말투였지만 그 속엔 단 한마디의 진실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렇게 똑똑히 보고 왔다고 말하는 그 작자가 눈앞에 있는 것도 모르는 것을 보면 그 총연습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그 사나이가 실상은 거기 같지 않았었다는 것이 내게는 너무도 뚜렷했다. 이 자리에 있어 더욱이 이상한 것은 이 장면이 내게 미친 영향이었다. 그 사나이는 상당한 나이로 뻔뻔스럽거나 거만한 티는 모습에도 태도에도 없었고 얼굴만 보아도 유능한 사람 같았으며 생루이 십자 훈장이 틀림없이 옛날의 장교였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의 경솔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도 그가 하는 말에 흥미가 끌렸다. 그가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 동안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눈을 내리감고 마치 가시방석 위에 앉은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그의 말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이따금 고지고대로 그를 믿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결국 나는 누가 곧 나를 알아보고 그에게 모욕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말도 못하고 허둥지둥 코코아를 마저 마신 후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앞을 지나 재빨리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그때 그곳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끌려 한창 열을 올려 짓거리고 있었다. 나는 거리에 나오자
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음을 깨달았다. 내가 뛰어나오기까지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고 이름이라도 불렀다면 이 사나이는 거짓말이 탈로 되어 난처해 할 것이라는 그 생각만으로 무슨 죄나 지은 것처럼 민망하고 당황한 꼴을 보였을 것이다. 여기서부터 나는 생애에 여러 차례 있었던 위험한 시기의 하나로 접어든다. 이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만을 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서술 그 자체에 비판이니 변명이니 하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이제부터 나는 내가 어떻게 해서 또 어떤 동기에서 행동했는가를 칭찬도 비난도 더하지 않고 보고해 보려 한다. 그날 나는 보통 때같이 아무렇게나 차리고 있었다. 수염은 길게 자라있고 가발은 제대로 빗질도 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이런 신뢰를 도리어 굳센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잠시 후에 국왕과 왕비와 왕족들을 비롯한 궁정의 전원이 도착한다는 회장으로 그런 모습으로 들어갔다. 나는 퀴리시에게 안내되어 그의 좌석인 간마기로 가 앉았다. 그것은 무대 위쪽의 큼직한 자리로서 맞은편 한 단 높은 작은 간마기에는 국왕이 뽕파두르 부인과 나란히 앉아 있었다. 기부인들에게 둘러싸여 간마기 맨 앞에 있는 남자라고는 나 혼자였으므로 내겐 이건 필시 나를 모든 사람의 눈에 띄게 하기 위해 이곳에 앉힌 것처럼 생각되었다. 불이 켜지자 모두 화려하게 정장한 사람들 속에 이런 차림으로 있는 자신을 보고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여기가 내가 앉는 자리일까? 이런 옷차림으로 앉아도 괜찮은 것일까? 하고 스스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이런 불안이 잠시 계속된 후 괜찮다고 나는 자신에게 대답했다. 이 심정은 아마 추리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결심을 굽힐 수가 없는 데서 나온 것이리라. 나는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내 자리에 앉은 거다. 내 극을 상연하는 것을 보라고 초대받아 왔으니까 그 때문에 애써서 만들었고 게다가 뭐니 해도 내 작품과 재능의 결과를 즐기는데 나 이상으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나의 평소대로의 옷차림은 보통이며 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지금 만일 무엇인가로 세상 여론에 굴종하기 시작하면 이내 무엇이고 모조리 굴종하게끔 돼버린다. 언제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내가 택한 생활 방법에 따른 차림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겉모양은 거칠고 허술하지만 때가 묻거나 불결하지는 않다. 수염으로 말해도 그 자체는 조금도 더럽지 않다. 원래가 자연이 준 것이고 시대와 유행에 따라서는 때로 장식이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나를 상스럽고 무례하다고 생각하겠지. 그렇지만 그게 어떻단 말이냐. 상스럽다고 하든 무례하다고 비난하든 실지가 그렇지 않으면 멸시나 비난 좀 참고 견뎌야만 한다. 이런 잘난 체 하는 독백을 하며 굳은 결심을 한 나는 만일 이 장소에서
대담 무쌍해질 필요가 있었다면 그런 태도로 일관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왕의 앞이라 그런지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자연 그렇게 되어 있었는지 나는 나를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의 호기심에서 호감과 친절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나는 이런 생각에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곧 나와 나의 작품이 시험을 받고 있는 운명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지금은 나를 칭찬할 생각만을 하고 있는 것처럼만 보이는 이 사람들의 이 같은 호의적인 기대를 곧 내 작품이 짓밟아 버리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되었다. 나는 그들의 조소에 대해서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그들의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 모습에 그만 송구스러워져 마침내 연주가 시작됐을 때는 마치 어린애처럼 떨고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